우리 인류에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필록셀라라고 하거든요. 비티스 비니페라는 뭐다? 체계화와 과학화가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와인이 엄청나게 발전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와인강입니다. 여러분들이 와인에 대해서 이렇게 정보를 찾아보다 보면은 굉장히 많이 접하는 단어가 있어요. 오늘은 구세계와 신세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구세계, 신세계 그러니까 뭔가 좀 양분화되기도 하고 뭔가 올드틱하고 뭐죠 이게? 우리 와인학에서 이야기하는 구세계와 신세계는 굉장히 간단해요. 하지만 그 이면에 있는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은 조금 복잡할 수 있을 것 같지만은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놓으면은 상식에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구세계, 신세계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구세계, 신세계를 이야기하기 전에 그게 나눠진 그 시대적인 배경을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와인을 만든다는 거는 농사잖아요. 농업이에요. 포도를 키워서 수확을 하고 읍게서 와인을 만들게 됩니다. 우리 1712년에 토마스 뉴커먼에 의해서 뉴커먼 기관이 처음으로 발명이 됐거든요. 그 이후에 1760년부터 1840년까지 약 100년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인류에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산업혁명이 있었죠. 그 이전에는 우리가 가내수공업 형태로 경제가 이루어지다가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기계화가 발전하면서 큰 설비를 갖춘 공장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전기 펌프가 발명되고 18세기 후반에는 영국 등지에서 이 전기기관을 자동차에 적용을 시키기 시작을 했습니다. 1814년에는 G. 스티븐슨이 전기기관차 시작에 성공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인 10년 뒤인 1824년에는 세계 최초의 철도인 로코모션호가 등장을 했습니다.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죠? 그 이전에는 항해를 해도 범선을 타고 항해를 하던 시대에서 이제는 전기기관을 이용한 배를 타고 철도를 타고 이렇게 대륙 간의 이동량, 교역량이 많아지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미국종이 유럽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때 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미국에서는 아무 문제 없이 잘 자라던 미국종이 유럽에 오니까 다른 유럽종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물론 포도나무가 죽인 건 아니고 그 미국종 안에 포도나무 뿌리에 진딧물이 있었던 거예요. 필록셀라라고 하거든요. 포도나무 뿌리 진딧물인데 걔가 유럽 땅에 오면서 유럽종의 뿌리를 다 갉아 먹어버린 거예요. 우리 인간은 입으로 밥을 먹잖아요. 그리고 이 씹어서 영양분을 섭취를 하게 되는데 식물은 뿌리에서 영양분을 끌어올리잖아요. 근데 이 뿌리가 수액이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포도나무 뿌리 진딧물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얘들이 포도나무가 점점 말라서 다 비틀어져 죽어버린 거예요. 유럽 포도밭을 다 황폐화시켜버린 거예요. 그 확산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랐습니다. 우리도 그랬잖아요. 우리 벼농사 지어서 집집마다 막걸리 빚고 포도나무 심어서 포도 수확해서 와인 만드는 기술밖에 없던 그때 사람들이 포도나무가 다 죽어버리니까 생계를 유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1840년까지 약 100년간 산업혁명이 있었다고요. 기계화가 많이 됐어요. 하지만 우리가 포도농사를 짓는 와이너리들은 어디에 있죠? 시골에 있잖아요. 농업이란 말이에요. 와인을 만들던 그 농부들이 생계는 유지해야 되고 가지고 있는 아는 기술은 와인 만드는 기술밖에 없고 어떻게 됐겠어요? 제가 대륙 간의 교역량이 많아졌다 그랬잖아요. 이동량이 많아지고 그래서 그분들이 자기가 살던 고향의 기후와 비슷한 다른 대륙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프랑스나 스페인이나 이태리나 이렇게 태양이 강하고 더운 지역에 속한 사람들은 칠레나 미국, 호주 같은 곳으로 많이 이주를 하고 또 독일같이 서늘한 기후에 있던 사람들은 캐나다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캐나다 아이스 와인이 많이 발전을 하게 되었죠. 지금도 캐나다에 가시면 독일계 후손들이 와이너리를 운영하는 곳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구세계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유럽 대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850년대 필록셀라의 출현으로 인해서 이 농부들이 다른 대륙으로 이주를 했고 그곳에 와인이 발전한 곳, 그곳이 신세계라고 아시면 됩니다. 1855년에는 제2회 만국박람회가 프랑스에 열리면서 AOC 등급이 제정되었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필록셀라가 그 당시 사람들한테는 정말 크나큰 재앙과 같은 존재였잖아요. 하지만 오늘날의 제 입장으로서는 이 필록셀라가 고맙기도 해요. 왠지 아세요? 포도나무 뿌리 진딧물 덕분에 9세기인 유럽의 와인의 체계화와 과학화가 이루어졌거든요.
많은 농부들이 포도 농사를 못 짓고 다른 대륙으로 이주를 하고 이게 국가적인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서야 처음으로 유럽에 와인 연구소가 생기고 와인 학교가 생기게 됐습니다. 제가 6개월간 포도밭에서 일했던 엘파우베오, LVWO죠. Die staatliche Lehre und Versuchsanstalt für Wein und Obstbau. 이 엘파우베오 자체도 1886년도에 뷰르텐베르크 주의 국립 와인 학교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이 필록세라를 이겨내야 되잖아요. 와인 연구소가 생겼고 와인 학교가 생기고 이거를 이겨내려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됐느냐? 미국에서는 그 포도나무 뿌리 진딧물에 이미 내성이 있으니까 그 미국 대륙에서 잘 자랐겠죠. 근데 유럽으로 왔더니 이 유럽 종들은 여기에 내성이 없어서 다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땅 밑에는 미국 종을 놔두는 거예요. 그리고 땅 바로 위에서는 유럽 종을 접붙이기를 하게 됩니다. 그 당시 농부들은 이 미국 종과 유럽 종을 합치면은 미국 포도 맛이 나지 않을까, 그런 다른 캐릭터의 와인이 생길까봐 농부들이 굉장히 반대를 했다고 해요. 하지만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다 보니까 땅 밑에 뿌리는, 그러니까 영양분을 끌어올리는 것만 미국 종이지 이 땅 위에 자라는 이 열매들은 위쪽에 있는 성질을 그대로 받는다는 걸 알아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유럽에 가시면은 땅 밑에는 미국 종이고 땅 위에는 유럽 종이라고 아시면 됩니다. 또 신세계에서는 어땠을까요? 2000년 동안 자손 대대로 포도나무 심어서 와인 만들던 그 기술들이 이제 신세계로 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와인이 엄청나게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 포도나무 뿌리 진딧물이 뭐 유럽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 포도밭을 황폐화시켰는데 칠레는 괜찮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토양의 어떤 성질 때문인지 아니면 기후 때문인지 이 필록세라가 칠레에서는 살아남지를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도 칠레에 가면은 포도나무의 뿌리부터 위에 열매가 열리는 모든 나무 한 그루가 온전하게 유럽종이 심어져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을 게, 또 와인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단어를 많이 접하세요. 비티스 비니페라. 비티스 비니페라는 뭐냐 하면은 유럽 포도의 학명이에요. 스웨덴의 생물학자인 칼 폰 린네가 1735년에 모든 식물을 학명으로 나눴어요. 종명과 성명을 통해서 이명법으로 학명을 정했는데, 그 이후에는 동물도 이명법으로 학명을 나눴습니다. 우리 고등학교 생물 시험에 항상 나오던 거예요. 칼 폰 린네. 종속, 과목, 광문계 모든 동식물을 이렇게 이명법으로 해서 나누는데, 비티스라는 포도나무 속에는 유럽군이 있고 미국군이 있고 아시아군이 있거든요. 미국군과 아시아군은 여러 가지 종들이 있어요. 근데 이 유럽군에 속하는 종은 비티스 비니페라 한 가지밖에 없거든요. 그 밑에 품종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와인에서 만날 수 있는 포도 품종들은 이 유럽 포도 종에 속하는 비티스 비니페라에 속하는 품종들이에요. 까비네 서비뇽, 메를로, 피노누아, 샤르도네, 리슬링, 거의 대부분이 이 유럽 포도 품종입니다. 그때 유럽에서 신세계로 이주한 사람들이 똑같은 거를 심어야지 자기가 와인을 더 잘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기후와 토양이 맞는 쪽으로 이주를 하게 됐고, 각자 고향에서 이 비티스 비니페라 품종을 가지고 심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요즘은 인터내셔널 품종이라 그러죠. 세계 어디에서나 잘 자라는 품종들이 많이 있어요. 까비네 스비뇽, 메를로 같은 품종들. 화이트 와인에서는 샬도네 같은 경우에는 기후와 토양에 까다롭지 않기 때문에 세계 어디서나 잘 자라게 됩니다. 근데 독일의 리슬링 같은 경우에는 기후와 때로와에 굉장히 센시티브한 품종이거든요. 그래서 리슬링 같은 경우에는 독일 리슬링을 최고라고 쳐주는 게, 그 기후와 토양이 있어야지만 포도나무 자체가 잘 자라게 됩니다. 비티스 비니페라는 뭐다? 우리 인간을 호모사피엔스라고 학명으로 분류하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유럽 포도종의 학명이 비티스 비니페라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한 가지 성공적으로 예외적인 경우는 있어요. 캐나다의 대표적인 아이스 와인 포도 품종인 비달. 비달은 유럽종이 아니에요. 그리고 칼 폰 린네가 여러분들이 아시는 인간의 기본 4대 미각, 단맛, 신맛, 쓴맛, 짠맛 있죠. 이 4가지 기본 미각을 처음으로 구분하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 이주한 지역의 나라를 보면은 우리 한국에서 잘 아는 칠레 그러면은 우리 한국에서는 까베네 소비뇽, 세계 어디에서도 까베네 소비뇽을 많이 찾으시잖아요. 근데 칠레에서 가장 대표적인 품종은 까르메네르 품종이에요. 아르헨티나는 말백, 호주는 뭐죠? 시라즈, 프랑스에서는 시라라고 부르기도 하죠.
또 바로 옆에 조금 서늘한 곳인 뉴질랜드는 대표적인 품종이 서비뇽 블랑이에요. 물론 날이 서늘하다 보니까 피노누아도 굉장히 나이스하게 잘 만들어지는 곳입니다. 미국 그러면은 진판델이 굉장히 잘 자라게 됩니다. 캐나다는 비달이라는 품종으로 아이스 와인을 잘 만들고요. 이렇게 신세계의 와인이 유럽의 포도 품종과 유럽의 와인을 만드는 기술력이 합쳐지면서 신세계의 와인 발전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됐습니다. 자, 오늘 간단하게 구세계와 신세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상 와인 강의였습니다. 감사합니다.